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많이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종합소득세 편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요새 양도소득세가 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많아서 양도소득세부터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1시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양도시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도해야 세금을 내는 게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을 양도하는 날로 볼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매매했다 그러면 어느 날 기준이에요? 매매한 날 기준이죠. 근데 여기서는 매매한 날 기준이 아니고 잔금 받은 날 기준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때는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잔금 받은 날이다. 여러분 요새도 보다시피 무슨 언제부터 과세한다, 어디부터 언제부터 중과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번에도 뭐 4월 1일부터 중과한다 그랬죠. 4월 1일이 어떤 날이 걸려야만 그날로 보느냐. 4월 1일 이전에 3월 말까지 잔금을 청산하는 것은 구법에 의해서 오고 4월 1일부터 신법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날이냐. 4월 기준까지 잔금이 치러졌느냐 안 치러졌느냐 이거 가지고 기준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뭘 잘못한 것 같다. 미리 생각 못한 게 있다. 그런 것도 잔금 치르기 전에 얼른 고치면 돼요. 수정을 하면 돼요. 어제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 아닌데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요전에 우리 잠시 얘기다시피 임대하던 것은 정식으로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것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빼준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은 과세를 안 하는데 어느 날 기준이냐. 양도일 기준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 그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임대 등록을 언제 했느냐. 임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다가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다가구. 이분도 자기 다가구에서 그 중에 한 코너를 자기가 살아요. 나머지 임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집이 따로 있는 것은 또 임대를 하고. 자기 생각은 저쪽에 통째로 임대하는 것만 자기가 임대하는 거고 다가구 안에서 자기가 한 코너 사는 것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채로 본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2주택 된 거 아니냐? 근데 미리 이런 것을 좀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팔았으면 좋은데 꼭 판 다음에 상의를 들었단 말이죠. 매매계약 다 했는데 어저께가 잔금 치른 날이래요. 그저께 상담이 왔어요. 그러면 내일 잔금 치른 날인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서 그날이라도 빨리 오늘 오후에라도 뛰어가서 당신 집 사는 그 코너도 임대로 등록을 하라. 네. 잔금 치르기 전에 말이죠. 네.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뛰어갔대요. 그저께 오후에. 뛰어가서 구청에 뭐 등록을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일단 그러면 주소를 자기 집으로 해, 다가구 중에 자기가 하나를 살고 있으니까 주소도 거리로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거짓말 하기 어렵죠. 주민등록 하면 금방 자기가 산 게 나타나니까, 2주택이 되니까. 그래서 주소도 빨리 옮겨라 그랬더니 그날 마침 주소도 옮겼대요. 아들 집으로. 그래서 잔금 치르는 어제 하루는 괜찮게 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싸움이 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잔금 치르는 날이 내일인데 오늘 와서 그걸 상담을 하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몇 천만 원이에요, 세금이. 2주택으로 보는 데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직 모르죠.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혹시 이제 어제가 잔금 치른 날이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잔금 치른 날은 보니까 마침 어디로 이사 가고 살던 집에서 등록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이 그 전날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형식을 이렇게 갖췄단 말이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잔금 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냐 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잔금 지급일 기준이니까 꼭 그거 명심하시고요. 가지기 전에 한 차례 완전히 세를 보면은 그거는 상업용으로 봐가지고 이거하고 일식하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 세법에서 임대하는 것은 그 주택 수 계산할 때 몇 채 가지고 있냐 계산할 때 임대하는 거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임대하는 거. 근데 자기가 거기 임대한 중에 하나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채로 봐버린단 말이죠. 요전에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까지 내가 재미있게 예를 들었어요. 어디 해변에 좋은 데다 하늘 사놓고 개하는 사람들이 150명이 그 개돈을 받아서 하나 샀어요. 여름방학 때는 여름에 가서 놀고.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150명이 다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사는 집하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누구든지 그것은 자기 집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그 임대 감독하면서 내가 조그만 한 코너에 살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주민등록까지 옮겨놓고. 이게 문제가 됐는. 그래서 더군다나 잔금 지급 기준이니까 잔금 지급 일 전에만 해결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그분도 부랴부랴 그렇게 지금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그냥 하는데 가르쳐 줘도 모르겠어요. 밥 사줄는지 모르겠어요. 차 한잔 얻어먹었어요, 어저께.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양도 차익 계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상담을 받아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팔라는데 세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는 게 어떤 건물입니까? 그러면, 뭐 30평짜리입니다. 50평짜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과세하는데 평수 가지고 과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한 평짜리하고 10평짜리하고 가격은 같았으니까 내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 모든 조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지 물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물어요. 우리 집 팔라는데 세금 얼마나 합니까? 그 어떤 집입니까? 물어보면 30평짜리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좁은 집 과세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도 소득세잖아요. 소득이 얼마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 뭐 30평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세금을 계산 못 하니까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면 3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30억짜리면 얼마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 30억짜리 가지고 세금 매기는 거 아니거든요. 팔아가지고 얼마 남았느냐 가지고 세금을 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라는 개념하고 팔았다는 개념, 수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임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용어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수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가령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수입이에요. 내가 다 10억이 남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비용 쓴 거 있고 산 가격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경비를 뺀 것을 우리는 비로소 소득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경비를. 그러니까 10억에 팔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세금을 계산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한 반 이상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특히 우리 사모님들 10억짜리 팔았는데 세금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경비가 얼마나 났느냐 하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런데 가령 10억에 팔았어도 경비가 10억 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소득은 하나도 없죠. 그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팔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취득가액.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이 취득가액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취득가액. 그러니까 대충 크게 보면은
내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나머지가 얼마 있느냐, 그거 가지고 과세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경비를 뺀 게 바로 소득이라고 안 하고 제1차제로 이것을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차익. 판 가격에서 산 가격 뺀 나머지를 차익이다. 그러면 소득은 뭐냐? 차익에서 다시 다른 경비를 뺀 거. 가령 우리 제일 쉽게 알기 쉽게 복비도 빼고, 그렇죠? 그동안에 수선한 거 수선비도 빼주고, 살 때 취득한 거 취득세도 빼주고, 그러면 취득가액 외에도 경비가 나죠. 이런 것들은 다시 뺀 게 이제 순전히 소득이에요. 이게 차익에서 다시 경비를 빼준 거.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 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지금 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 취득가액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가액은 요새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양도가액은 다 실지대로 합니다. 옛날처럼 뭐 10억에 팔았는데 9억으로 하자, 8억으로 하자, 이게 흥정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전부에 등기에 박혀버리잖아요. 내가 팔 때 불리해져, 싸게 해주면. 그렇죠? 내가 산 가격 싸게 해버리면 나중에 팔 때 불리해주니까 서로 이렇게 약속이 안 돼요. 흥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양도가액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이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왔다 갔다. 그래서 오늘은 이 취득가액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임대를 주로 하시니까 임대에서도 이 개념을 늘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여러분이 받는 것은 이 중에 어느 개념에 속해요? 수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한 건물에도 여러 가지 경비 나잖아요. 그렇죠? 뭐 재산세 내지, 뭐 내지, 수리해주지, 뭐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걸 다 뺀 나머지가 소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 것 같기도 한데, 재밌는 얘기가 우리 사촌형이 있는데요. 옛날 농사 지었어요. 근데 이제 본래 농사 짓고 순박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교회 가니까 11조 내라고 하네요. 11조. 양반이 농사 지어서 10섬이 생산되잖아요. 한 섬 갖다 준다고요. 10분의 1 내라고 한다고. 근데 여름 내 농사 지어봤자 경비 빼면 한 섬이 안 남거든요. 그렇죠? 11조가 뭐 기준해야 돼요? 소득 기준에서 내야 맞는데 이렇게 가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꾸 살림살이가 줄어들어요. 너무 순박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그 논밭 팔고 도시로 왔어요. 도시에 가서 임금 노동자를 하니까 공장에 들어가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 손이 둔하잖아요. 기계에 들어가서 이게 잘렸어요. 그래도 얘기해보면 그래도 하느님이 다 한다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하여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이게 수입이라는 게 다른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래서 이 경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취득가액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산 가격이에요. 산 가격. 근데 실제 공부해보면 이 산 가격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취득가격입니다. 취득가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은 자기가 산 가격이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뭐, 산 가격입니다. 그런데 산 지가 오래된 거, 이거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보니까. 특히 얼마로 기억은 하는데 계약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몇십 년 전에 사신 분들. 그러면 이게 실제, 그래서 이 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산 가격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돼서 몰라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이 과세라는데 애로가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판 가격에서 실제로 산 가격을 뺀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남는 차익이죠. 그런데 본인이 산 가격에 대해서 계약서도 안 내밀니까 아무것도 안 내밀면 세무서에서도 이 과세할 방법이 없죠. 소득금의 계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고안해냈어요. 그러면 본인이
계약서 안 내밀는데 어떡할 거냐. 상가격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과세관청이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취득가격 매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 그러면 상가격을 옛날 거 본인이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예비적으로 세법에다 규정했어요. 근데 요새 그 규정을 활용하면 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가지고 실제 내가 상가격 계약서를 내미는 게 유리하냐 모른다고 하는 게 유리하냐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유리한 거 내밀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게 실제 상가격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내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때는 또 세무서에도 튀어나와요. 당신은 얼마에 샀는데 우리 국세청 정보에 보니까 얼마 샀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요 또. 그럼 꼼짝 못하고 또 당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취득가격. 원칙으로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실제 가격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기준시가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준시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 과세하기 위한 기준.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면 과세 기준 가격입니다. 과세 기준 가격이면 실제 얼마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기준시가도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변동을 해왔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 그러다가 요새 여러분 아시는 뭐죠? 공시지가. 이렇게 변동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땅은 공시지가가 있는데 건물은 어때요? 공시가격이란 게 없죠. 땅은 지금도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기준시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준시가. 그래서 이제 옛날 시가 표준액은 굉장히 쌌어요. 낮았어요. 시가의 보통 한 10분의 1. 심지어는 뭐 50분의 1, 100분의 1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세무서에서 과세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90년 1월 1일부터 90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현실화했어요. 이건 너무 가격이 현실 가격하고 멀어서 세금 매기는데 적용하기가 어렵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좀 현실화하자. 시가에 한 70% 가게 한다든지 시가에 한 뭐 80% 가게 한다든지 공시지가를 만든 게 90년 1월 1일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90년 1월보다 이때보다도 더 먼저 산 거 있다. 그렇잖아요? 80년대, 70년대에 산 거. 부모로부터 옛날에 상속받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90년 이후 거 같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그 이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때는 공시 가격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건 또 너무나 가격이 적어가지고 빼준다고 해봤자 빼주나마나 너무 작으니까. 아마 여러분 실감했을 거예요. 몇 푼 안 돼요. 빼주나마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시면 여러분 와서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다고 그랬는데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당장 얼마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아는데 취득가격이 옛날 거 알기 어렵다고 그랬죠. 옛날 거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과세했느냐 하면 가령 양도가액은 실제 지금 거래한 가격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빼준다고 그랬는데 취득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이것은 시세보다도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1 가격만 빼준단 말이야. 양도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이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액이 엄청나게 나빠져요. 반대의 경우도 또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살 때 좀 비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산 가격은 이렇게 내밀고
거꾸로 양도가액을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등기를 하니까 잘 못 숨기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짝짝이 과세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양도가액을 실질가격으로 하면 취득가격으로 실질가격으로 해야 그 차액의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니면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양도와 취득을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빼야 이것이 정당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이 시가표준액하고 실질가격하고는 엉뚱한 이제 10배, 20배, 50배 막 차이가 나는데, 판가격은 실제대로 다 적용하고 산가격은 옛날 표준액만 빠지면 이게 양도가액이 전부가 소득이 돼버렸나. 그렇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과세했어요. 소위 짝짝이 과세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일을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를 구해내야지. 이것은 기준시가, 이건 실거래가액, 이건 또 실거래가액, 이건 기준시가.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소득이 엉터리 소득이다. 엉터리 차익이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 소리 재판까지 했거든요. 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 제가 세무사니까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이 1심, 2심에서도 다 이걸 안 들어줘요. 이걸 안 들어줘요. 그 안 들어준 사람들은 이유는 이래요. 세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우리 판사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 법이 잘못되었다 잘했다는 것까지 우리 판사가 하는 일은 아니다. 그거 안 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이거 보니까 대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대법원 판사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을 찾았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법이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요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죠. 높은 법이 법이고 법보다 낮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요보다 더 낮은 것은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짝짝이로 과세한다는 규정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주장하기를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대법원 판사들도 못 고치니까 가만히 이거 뜯어보니까 법에다가 규정해야 될 것이 시행령에다 규정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법에서 요 내용은 시행령으로 해서 규정해도 좋다. 대통령이 규정해도 좋다. 이런 위임이 있을 때만 이 시행령이 정당하다고 그랬죠. 찾아보니까 위임 근거가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 고등법원에서 그 위임 근거가 있다고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보니까 시행규칙에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위임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줘야 그게 정당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근거를 보니까 이렇게 위임 범위를 정해준 게 아니고 기타는 다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기타라는 게 뭐예요? 기타라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규정이 없는 건 다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들고 나왔어요. 아니 기타 나머지는 대통령이 정하라고 했지 않느냐 법률에서.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반박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위임으로서 효력이 없다. 반드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해라. 이렇게 한 것만 위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몽땅해서 기타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정해라. 이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행정법 이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냥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판결을 못하니까 이걸 받아들였어요. 보니까 대체 그냥 똘똘 뭉쳐서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정해라.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 그 본인, 납세자를 데리고 그 대법원 선고 날 갔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변호사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세무사니까 그 이름으로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일은 다 하고 소장 써서 내고 준비서면 내고 다 했는데 다만
대리인이 세무사 이 얘기를 못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해서 써서 내고, 그 대신 그날 본인을 데리고 갔어요. 선고원 날. 갔더니 이렇게 보통 대법원 판사는 몇 명이에요? 대법원 판결은? 4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9명이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딱 짐작이 왔어요. 이게 뭐가 될라나 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던 판결을 뒤엎으려면 대법원 전원이 합의를 해야 돼요. 전원이 쭉 나온 걸 보고 이게 뭐가 되나 보다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것은 위임 근거가 이렇게 막연하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 근거로 볼 수 없다. 이거 깨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양도가 실지면 이것도 실지, 양도가 기준이면 이것도 기준. 그래야만 이렇게 짝짝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할 수 없이 이 판결에서 이제 정부가 지고 난 뒤에 법률을 고쳤어요. 판결에 맞게. 어떻게 고쳤느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짝짝이 하면 안 된다.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실지가액을 적용해주고, 또 양도가액을 표준액으로 했으면 실지도 표준액으로 해줘라. 이걸 그냥 명문으로 이게 법률에다 넣었어요. 법률에다 넣었지만은 이렇게 실지가격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 얼마에 샀다고 고백을 안 한다면서 계약서도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또 하나 이제 정부가 고안을 해낸 것이 정부가 어떻게 고안했냐면 그러면 실질거래가액도 양쪽에 다 없고 기준시가도 양쪽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쪽이 실질거래가액이 나오면 이것을 환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환산.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아니지만은 실질가액의 유사한 가격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거 환산가액입니다. 가령 실질 가격이 지금 1억이다 그러면 이러이런 공식대로 하면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근사치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환산 방법으로 아니라 이렇게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덕을 봐요. 옛날에 실제 자기 매매계약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1999년부터 모든 거래를 국세청 정보망에 이제 인터넷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계약서 없다 그렇게 주장해봤자 저쪽에서 튀어나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언젠가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99년부터 모든 거래를 국세청 컴퓨터에다 차근히 입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 건 안 나와요. 그 전에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나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러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되는데 언제 것부터 그러면 정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랬더니 이때부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 이전 것은 이렇게 계약서 없다고 환산가격으로 해도 되지만 그 이후 것은 그렇게 해봤자 저기서 튀어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옛날에 시가 표준액을 빼주던 것보다는 상당히 실거래가액이 근사한 가격을 빼는 게 환산가격제도예요. 이거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만 하시면 여기 와서 공부한 보람이 있고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면 또 세무사들 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윤곽만 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아시면 내 경우는 참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사하지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원칙은 거기 보세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원칙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거다.
원칙은. 그러나 밑에 취득가액 쪽을 보면 예외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랬죠. 실질 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라. 맨 밑에 보세요. 환산가액을 적용하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5년 1월 1일이다. 너무 이제 취득한 지가 오래되었다. 85년 전이다. 그런 것은 자기가 실제 거래한 가격이든지 아니면 85년 1월 1일에 기준시가든지 비교해서 유리한 걸 택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85년 1월 1일 너무 머니까. 그래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환산가액 적용이란 게 뭐냐. 양도일의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지금 판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기준시가 상승률을 역산한다. 가령 기준시가를 봤더니 내가 이때 샀는데 기준시가를 봤더니 이렇게 쭉 올라왔더라. 그러면 이 상승률이 약 50%,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50% 정도 기준시가가 올라왔더라. 그러면 이때가 지금 판 시점이니까 판가격에서 50%를 거꾸로 끌어내리면 이때가 취득가격이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환산가격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양도할 때 가격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취득할 때 가격이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정부 기준시가를 보니까 내가 살 때하고 지금 팔 때하고 보니까 50% 더 늘어났더라. 그러면 50%를 역산하면 이게 취득가격, 그때가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자는 게 환산가격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얼추 맞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다 이게 실제 계약서 내민 게보다 90%는 다 이게 유리해요. 99% 이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무사들은 보니까 법률에는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 매매계약서 가져와 봐라. 양쪽에 가져오면 그렇게 계산하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줄여준다. 인심을 딱 쓰고 줄여줄 테니까 얼마나 달라. 실제로는 이게 법률에 다 규정이 있는데 모르니까 상대방이. 대체 보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실제 내가 상가격, 판가격 비교해 보니까 세금이 얼마쯤 나온다고 예상했는데 얼마나 줄여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심을 딱 쓰고 이거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한 분도 있어서 저도 알아요. 사실은 이게 법률에 있어서 이렇게 해준 건데. 그러면 이제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는 누가 했겠어요?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심을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내 친구 한 사람은 세무서 계장이었어요. 세무서 계장이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세금이 없더래요. 그래서 손님이 자주 왔는데 세금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근데 본인은 불안한 거예요. 납세자는. 당신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괜찮다고 해도 이게 불안하니까 봉투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같은 걸 주었어요. 안 받으려다고도 기회 주고 가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다는데도 기회 주고 그거 받았어요. 준 사람이 이거 자기 수첩에다 어느 날 세무공무원한테 100만 원 줬다 이렇게 써놨던가 봐요. 이 사람이 다른 형사사건에 딱 걸려들었어요. 형사들이 수첩을 빼서 다 뒤져보니까 세무서에 누구 100만 원 줬다고 나왔거든요. 이 친구 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 없다고까지 해줬는데 그거 뭐하러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다녀요. 자기가 싫다고 했는데 기회 몇 개 넣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일찍 그만뒀어요. 세무사 자기가 또 따기 전에 그만둬서 세무사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재미있는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그 공식을 한번 내다봅시다. 공식. 저 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6페이지 내다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죠. 양도 당시 지금 팔 때 양도할 때 지금 팔 때 얼마에 팔았느냐 양도가액이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 판 가격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돼 있죠. 공식이 곱하기 지금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가 얼마냐 지금 현재 기준시가는 얼마냐? 그러면 내가 살 때의 기준시가는 얼마냐? 아까 제가 얘기해 이게 시가 표준액이면 이것도 시가 표준액, 이게 시가면 이게 그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양도할 때나 팔 때나 다 같이 기준시가를 대비했단 말이죠. 이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 양도가액이 이만치니까 이 비율에 따라간다면 취득할 때의 가격은 얼마일 거 아니냐 해서 그 취득가액, 유사한 시가에 근접한 취득가액을 이끌어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환산가액 계산이에요.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90%는 다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 건 안 돼요. 최근 건 이제 다 이게 입력이 돼 있어서 안 되고 옛날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보니까 옛날 건 많이 지금 이렇게 해요. 몇 년도? 네? 몇 년도까지? 아까 그건 정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제가 정보를 얻어보니까 99년부터 입력을 시작했다 그래요. 국세청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왜 그러면 입력을 안 했을까요? 그 전에는 그냥 다 기준시가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시가 쌀 때 부동산 사고 판 분들이 적은 세금으로 돈 버신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게.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제가 기준시가라고 썼는데, 토지는 기준시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했죠? 공시지가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언제 생겼냐면 1990년에 생겼어요. 90년. 그러면 90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라고 없고,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만 해도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공시지가 생기기 전에 나는 샀는데 시가 표준액 시절에 샀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가지고 환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공식을 밑에 또 하나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이건 뭐냐면 90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생겼거든요. 1일부터. 그러면 이때의 공시지가하고 그 이전에 시가 표준액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이 90년 1월 1일에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오면 그러면 얼마에 해당될 거냐 이걸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다가 공시지가 곱하기 또 이런 산식이 도입되면 곱하기 90년 8월 30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 요 이전에는 시가표준액을 쓴다고 그랬죠? 시가표준액. 또 산식이 복잡합니다. 그 플러스 8월 30일 이전의 시가표준액. 8월 30일 이전 시가표준액. 두 개를 곱해요. 8월 30일 이전에는 얼마였고 시가표준액이 얼마였느냐. 8월 30일 왜 그러냐면 90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라고 생겼는데 실제로 이 공시지가를 고시한 것은 8월 30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8월 30일 이전 이후 것을 보태서 이걸 평균을 한단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서 평균을 해요. 평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얼마고 발표 후는 얼마인가 이걸 평균하면 이것도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거 아니냐. 이 가격에다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취득 시의 시가표준액.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월 30일에 공시지가라고 한 걸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적용은 90년도 1월 1일부터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약속은. 그러나 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가 표준액으로 했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가 표준액고 이후 시가 표준액을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한단 말이에요. 평균. 왜냐하면 이 시가 표준액을 하다 공시지가가 그냥 갑자기 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뛴 거니까 그러면 이 발표하기 전 걸 쓸 거냐 후 걸 쓸 거냐 이게 애매하니까 그러면 발표 전 것, 발표 후 것을 평균하자. 둘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평균은 가격 중에 취득세에는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 내가 살 때는. 그러면 요걸 괄호로 치고 보면 뭐가 나와요? 이 공시가를 만들 때의 가격분에 내가 살 때의 가격 비율이 나오죠. 그러면 90년 1월에 새로 발표된 공시지가가 이만큼이니까 그 비율만 찍고 보면 내 취득가액이 나올 게 아니냐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좀 복잡하죠? 얼른 머릿속에 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쭉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안 오고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오면 옛날처럼 그냥 옛날 시가 표준액만 빼주면 엄청나서 세금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실제 거래가를 내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살 때의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세금이 많이 줄어요. 이제 토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가 그 역사적 과정을 쭉 얘기했죠. 아까 그 양도가격하고 취득가격하고 기준이 다른 걸 적용하니까 엉뚱한 차익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과정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교재를 쓰면서 뭐 옛날에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교재를 쓰면서 이제 또 생각하는 게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란 건 정의로워야 되죠. 또 하나는 형평이 맞아야 되죠. 그런 게 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다시피 제가 대법원 가서 이겼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또 안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 가니까 또 뒤집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법이 이래 그렇게 합니까? 응? 그래까지 괜찮았는데 또 이쪽에 가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누가 그래요. 요새도 지금 판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정치인들 판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여튼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것은 신이 판결한다고 생각해 줘야지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이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뭐 엉터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판사가 판결한 것은 법이 신이 판결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지. 판사가 판결한 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한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누가 하죠. 옳은 말이에요. 신이 판결했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형평을 이룩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조문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비로소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금 만들어낸 법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요새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되십니까? 저 정치업 이재용하고 롯데하고 둘이 똑같은 사건에 걸려들었는데 하나는 지금 구속에서 풀려나고 하나는 풀려난 사람도 다시 잡아들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판사가 다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거라 요전에 제가 누구 얘기를 했죠. 인간에 대해서 한없이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10년간 연구한 발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줬다고 그랬죠. 알 수 없는 존재다. 이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심, 3심, 4심 두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내죠. 무슨 얘기냐면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영화, 한때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 요새는 옛날 영화 해주는데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참 재미있는데, 그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D.H. 로렌스라는 있었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한테. 로렌스가 썼어요. 그 로렌스라는 사람은 어떤 작가냐면 요새 같으면 외설 작가예요. 영국 사회만 해도 그때 신사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못지않게 뭐 예의 지키고 뭐 그런 나라인데 그 외설 소설을 썼어요. 그게 바로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별거 외설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저도 또 최근에도 봤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자기 그 산에 산지기를 한다고 해서 산 지키는 산지기를 두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산에 그 보러 갔어요. 감독을 하러. 근데 여름에 더우니까 산지기가 그 우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하는 걸 딱 봤어요. 이 여자가 가서. 그 알몸으로 목욕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그냥 삥 돌았어요. 이 여자가. 삥 돌아가지고 결국 그 남자하고 연애를 했잖아요. 이거 테마예요. 이거 테마인데 저는 이제 왜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제가 학생 때인데 어떤 교수가 그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영화를 봤더니 뭐 재미있는 씬이 뭐 13번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 우르르 가서 다 봤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다른 거 없어요. 목욕하는 거 보고 제가 동을 움직여서 그 연애를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 로렌스를 그 외설적이다. 국민들을 그 현혹시키는 성에 관한 문란해지고 성도덕이 문란하게 하는 그 나쁘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해버렸어요. 혼 좀 내야 된다. 왜 이렇게 점잖은 사회에 이런 외설 작품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끝나지 않고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요새 우리 재판들처럼. 근데 1심, 2심에서는 죄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해버렸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일본의 어떤 작가가 날래게 그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은 되게 성이 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봐도 이건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번역한 놈을 또 기소를 했어요. 일본 사회에서. 그 번역 작가는 어떻게 됐어요? 원작가는 무죄됐는데. 이 번역한 놈은 죄를 받았어요. 벌을. 물론 징역은 안 살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벌금 냈어요.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옛날에 했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온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제가 문학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일본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봐서 유죄 판결을 받죠. 번역가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영화부터 수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영화가 돌아다닌 뒤에 소설이 나와서 소설을 읽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면 그런 사상, 제가 좀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무슨 사상이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성이야말로 깨끗하고 하늘이 내려준 건데 왜 이렇게 죄악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작가 생각은. 근데 재미있는 얘기는 이 작가가 아까 로렌스라는 작가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소설만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수 집에 가서 그 아들의 가정교사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가 되어서 영국에서 못 살고 불란서로 갔거든요. 실제 그런 게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성을 죄악시하고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거 신성한 거다. 사실은 그런 표현을 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문학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시구만.
박승훈 교수라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도입을 했어요. 제일 먼저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러면 뭘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표를 한 것이 저는 소설을 두 가지를 읽었는데 하나는 영년구멍과 뱀의 대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이름부터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 걸 썼고 두 번째 쓴 게 뭐냐면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이런 또 책을 냈어요. 그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얘기는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작가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이 과연 깨끗하냐 더러운 거냐. 그래가지고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중국집을 다 다니면서 옛날 중국집은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옛날 중국집은 더러웠어요. 그러죠? 그 사람들 뭐 청결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같이 좋은 판자가 없고 우리나라 소나무를 갖다 이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대패질해서 하니까 그 공이라는 게 있죠. 나무에 공이. 공이 같으면 쑥 빠져나가서 구멍이 뻥 뚫리죠. 그런 걸로 모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판자로. 그러니까 이 작가가 다니면서 중국집에만 다니면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공이가 쭉 빠진 자리가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뭘 내다보느냐? 그 재미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한번 그 짜장면을 먹으려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손님이 나갈 때까지 절대 안 열어보고 나가라고는 기침도 안 하고 안 한대요. 나갈 때까지 놔둬요. 짜장면 비록 한 그릇 팔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돈 없고 젊은이들이 연애는 하고 싶고 하면 중국집에 갔다.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고 1시간 되어도 누가 문 안 열어보고 2시간 그 짜장면에 갔어요. 거기서 이상한 짓도 한 거예요. 안 열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걸 들여다보고 다니니까 이렇게 그 뚫린 구멍으로. 그 얘기를 쭉 썼어요.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그러다가, 그러면 이 박승훈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교수가? 이 사람도 기소당했어요. 한국은 영국이나 일본 비하면 한참 뒤늦었는데도 아직 한국 사람 정서에는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기소했어요. 이분 벌금 받았어요. 박승훈 교수 벌금 받았어요. 그 박승훈 교수 이에서 또 나타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런 사상은. 마광수. 요새도 신문에 마광수. 마광수 교수가 또 이해받아서 그랬거든요. 내가 마광수 교수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법이란 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법이란 게 완전한 100점짜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법도 그래서 자꾸 뒤집어지고 많이 합니다. 응? 우리 세법도. 그래서 이런 뒤집어지는 과정을 겪어서 지금 오늘 만들어졌어요.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본 과목을 얼마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다 가서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